감사합니다. 스컬트라의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노듈, 그 다음에 약간 드물게는 그래뉼로마,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베스큘러 컴프로마이즈는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데마 브루징, 그 다음에 그 캐뉼라 부위에 PIH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애드버스 이펙트라고 명명하지 않고 그냥 시술 후 흔히 생길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해서 환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부을 수가 있고 그 붓기는 약물 자체의 볼륨, 그 다음에 그 스컬트라 입자들이 일으키는 면역 반응에 의한 부종,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캐뉼라나 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는 마이크로 트라우마에 의해서도 경미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시술 직후 모습이 환자가 거울을 보여줬을 때 약간 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부은 모습이 다음날 더 10% 이상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받은 부위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통증도 그냥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면은 캐뉼라나 니들이 속에 그 프레시한 티슈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마취가 풀리면은 마사지 할 때 압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자 심층부에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25게이지 니들이 템포럴리스 머슬을 통과하면서 그 부위에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는 식사를 하실 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브클리니컬한 포린 바디 인플레메이션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거 스컬트라의 그 본성 자체가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염증 반응이 생겨야만이 콜라겐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 반응이 없으면 콜라겐도 생기지 않는 거죠. 노 페인 노 겐,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들 중에 간혹 이런 그 서브클리니컬한 포린 바디 인플레메이션이 약간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 환자들이 약간 겁을 먹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리어슈어런스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그 콜라겐 합성은 우리가 컨트롤드 프리딕터블한 매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컬트라의 장점은 바로 그 점에 있죠. 스컬트라를 했을 경우에 이제 면역세포들이 운집하면서 결국에는 콜라겐이 생기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첫 3주에는 인캡슐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세포들이 모여드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염증 반응의 피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콜라겐이 점점 축적이 되기 시작하고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이게 포인트겠죠. 염증 반응이 베이스라인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콜라겐이 점점 축적이 되는 것은 6개월 이후에도 아주 조금씩 타입 1 콜라겐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스컬트라에 의한 염증 반응은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임상적 효과는 첫 3개월, 6개월에 많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도 아주 조금씩 얼굴이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입된 PLLA 파티클들은 언제 없어지냐면은 그 이후 2년 이후에 아주 조금씩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다 붓기가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주 이상 붓기가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엘란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필러를 맞았을 때처럼 얼굴이 많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진찰을 다시 하시고 이것이 알러지인지 아니면 인펙션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이 사람의 체질적인 탓인지 감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별을 해주신 후 그런 것이 아니라면 리어슈어런스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저는 약을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약을 씀으로써 환자도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에 붓기도 빨리 가라앉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멍이라든지 캐뉼라 주입부 문제, 그 다음에 비대칭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대칭 같은 경우는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비대칭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술 직후에 비대칭이 생기지 않도록 시술을 해주시고요. 또 거울로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귀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약물이 퍼질 때 그 내부의 빈 공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붓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펙션은 이제 바이럴 인펙션은 스컬트라 성상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캐뉼라의 그 액션 때문에 자극이 돼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스컬트라를 했을 때 감염이 되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체가 약산성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많이 부었던 환자 중에 일과성으로 인펙션이 왔다가 항생제를 투여해서 좋아진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졌을 때 뭔가 이렇게 그 플로팅하는 노들이 만져질 경우에는 아스피레이션을 꼭 해보시고, 만약에 뭐가 나오면은 반드시 좋아지게 되고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스피레이션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플로팅 노드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없다면은 안티바이오틱스를 써서 경과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항생제를 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항생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었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딱딱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바꿔보시든지 병합을 하시든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 논문에서 권유하고 있는 거는 이런 그 절차들입니다. 스컬트라 노듈 주변으로 이런 세균들이 어떤 산성을 쌓게 되면은 이게 참 치료에 그 리팩토리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균주로서는 뭐 스타필로코커스라든지 스트랩토코커스, 마이코박테리움, 그 다음에 herpes 바이러스도 의심을 해야 되고요. 어떤 논문에서는 마크롤라이드가 퍼스트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 근데 그 세파클러를 제가 처방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반 정도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효과가 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아지스로마이신이라든지 클라리스로마이신을 선택을 한다면은 좀 더 강한 항균 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면서 이런, 만약에 플로팅 노들이 있어가지고 컬처를 내보내는데 네거티브가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뭐 다른 거를 좀,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아지스로마이신은 뭐 제스로맥스라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쓴 약은 클라리스로마이신. 보통 이제 이걸로 해서 2T 디바이드 2로 해서 일주일이나 2주치 처방을 할 수 있겠고, 또 소염제라든지 염증이 심하면은 스테로이드를 소량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항상 바이오필름을 만드는 균등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는 이제 필러하고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바이오필름을 의심하게 하는 단서들이 이렇게 이 논문에 보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로컬라이즈드 인펙션이 있고 박테리아가 거기에 몰려있다. 이거를 알려면은 사실 뭐 조직 검사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생제 치료에 저항을 보이고, 그 다음에 호스트 이뮤 리스판스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요. 바이오필름을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뭐 새로운 치료는 없을까 해서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그 바이오 제약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5군데로 계속 토스를 하더니 결국에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좀 이 바이오필름이 생겼을 경우에는 좀 우리가 다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결절 내용으로 넘어가서, 결절 발생률은 2000년대 초반 논문을 보면은 뭐 8.5%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레가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은데, 이분은 좀 결절 발생률이 좀 적습니다. 근데 보통 뭐 8%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절의 원인은 하이퍼카이네틱 리전이라든지, 하이퍼카이네틱 리전 같은 경우는 마치 파도가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부유물들을 그 해변가에다가 이렇게 쓸어 모으듯이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근육 근처에 있던 그 스컬트라 파우더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딱 퇴적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절이 원인이 되고요. 마사지가 부족했던 경우, 그 다음에 인터벌이 너무 짧았던 경우, 아니면 한 부위에다 너무 많이 넣었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제곱센티미터당 0.1에서 0.2cm, 또는 한 스트로크, 캐뉼라 한 번 스트로크 할 때마다 0.1에서 0.2 정도만 살짝 뿌려주는 그 원칙을 지키신다면 이거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희석을 적게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너무 슈퍼피셜하게 하게 되면, 슈퍼피셜하게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서브큐보다는 슈퍼피셜한 부위가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절이 생기기가 쉽고, 조금만 뭉쳐도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술 후에 과한 붓기라든지 약간 염증 반응 같은 게 의심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할 경우 그것이 결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항상 직원들한테도 환자가 붓는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진찰을 받거나, 그 다음에 문제가 없더라도 환자가 뭔가를 이상을 느끼면 꼭 병원에 와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그래서 아까 그 생길 수 있는 경우와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결절의 종류는
그레이드 1, 2, 3로 나누지만은 이거는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좋고요. 실제로 그레이드 3는 많지 않고 그레이드 3가 아니라면은 사실 치료가 필요 없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굳이 해야만 한다면은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드 1, 2, 3로도 나눌 수 있지만은 조기 결절, 후기 결절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결절은 어떤 섬유화,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기 전에 결절이기 때문에 그냥 플루이드가 뭉쳐 있다거나 아니면은 파우더들이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없애기가 쉽죠.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해산을 시키면 되죠. 자기들끼리 어그리게이션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니들을 살짝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파이브로시스가 동반된 후기 결절은 트리암시놀론을 쓸 수도 있지만은 니들로 다시 또 쪼개주는 거를 반복하고 생리식염수를 넣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얼굴에 튀어나오는 노들은 요즘에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선생님들이 다들 잘 하셔가지고요. 요즘 많이 없고 이렇게 눈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히 이 부위는 스컬트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절이 잘 생기는 부위는 아무래도 하이퍼 다이내믹한 부위가 되겠고요. 팔자라든지 이마 미간, 그 다음에 마리오넷 부위. 근데 결절 발생률 자체는 요즘에 보면은 한 3% 미만인 것 같습니다. 노듈하고 그래뉼로마를 비교해 보면은 노듈은 그래도 대부분이 한 완두콩 미만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그래뉼로마는 강낭콩 이상의 크기인 경우가 많고요. 손가락같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뉼로마는 잘 뭉치는 부위가 아니라 어디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심한 경우는 주사 맞았던 부위 모든 군데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퀀시는 한 0.5%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0명 중에 1명 생길까 말까겠죠. 결절은 치료 방법은 저는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LDM은 사실 그 정확한 논문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환자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요. 이것이 없으시더라도 바늘 분쇄 및 생리식염수 주사,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트리암시놀론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합니다. 네, 2차적인 문제는 지방조직이나 피부가 위축된다거나 혈관 확장, 피부 변색 이런 2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 외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스컬트라 결절 치료는 긁어 부스럼이고 사전 정보 제공 및 사후 설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관상 문제가 안 돼도 속에 좀 만져지는 게 몇 년간 있다가 사라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분만 시술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컬트라 딱 했을 때 결절 스트레스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7년 전에 한번 그 통계를 제가 한번 내봤는데 한 250명 정도 가지고 해봤었는데 결절 발생률이 이때 한 건 한 6%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252명 중에서 결절이 있다고 한 분이 20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은 결절이 아니었고요. 16명이 결절이 있었고 결절 개수는 총 28개였고 가장 많이 발생한 부위는 턱, 팔자, 이마. 이때는 턱에 제가 좀 많이 할 때였는데 이마도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턱은 이렇게 많이 넣지 않고 이마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는 팔자하고 마리오넷 조금 이렇게. 결국에는 모든 이슈는 이 유가종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스컬트라 부작용 치면은 항상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가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어떤 인체 내의 다른 부위의 감염에 의해서 2차적으로 그 원래 있던 문제가 없던 부위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뉼로마 트리트먼트 프로토콜에는 뭐 트리암시놀론 단독 또는 트리암시놀론하고 5FU를 같이 섞는다 또는 덱사 5FU 뭐 리도켄 이렇게 섞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트리암시놀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트리암시놀론을 1대 4로 희석할 수 있지만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는 1대 2까지 깊숙한 곳에 소량 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뉼로마가 있다면 항생제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지금 독시사이클린이나 뭐 미노사이클린을 예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리스로만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프레드니솔론 펄스 세라피라고 해서 심한 경우에는 60mg, 5mg짜리를 12알을 3일간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오전 11시에 주어서 점점 이렇게 테이퍼링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도즈를 줄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분이 있다면은 그 경우는 항생제를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병합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니들링에는 결국 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딱 프로토콜이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는 23게이지나 21게이지 니들로 국소마취를 주입하면서 30회 이상 한 부위를 아주 잘게 쪼개주면은 즉각적으로 그 부위가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물론 그렇게 된 것 자체에 의해서 파이브로시스가 다시 유발될 수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소량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처로 PRP나 PDRN까지 얕게 주입해서 아예 한꺼번에 생길 수 있는 세컨더리 사이드 이펙트를 예방을 해줍니다.